미국 의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상무부 관료가 청문회에서 폭탄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180조 원을 쏟아붓고 수율 3.2%에 그쳤습니다. 삼성은 96%입니다. 그 한마디에 중국 대표단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180조 원이면 미국 국방 예산의 4분의 1입니다. 그 돈을 태우고 남은 건 96.8%의 쓰레기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 63명이 연봉 8배를 받고 중국에 갔는데 57명이 전원 복귀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왜 돌아왔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밀러 부국장, 중국이 180조 원을 투자하고도 수율 3.2%에 그친 이유가 뭡니까? 상원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저는 마이크를 당겼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의원님, 그들은 모든 걸 샀습니다. 목소리가 청문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세계 최고의 장비를 샀습니다. 한국 최고의 엔지니어 63명을 연봉 8배에 데려갔죠. 180조 원이면 못 살 게 없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삼성이 가진 그것만은 돈으로 살 수 없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의장의 질문에 저는 똑바로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30년입니다. 의원님. 30년 동안 실패를 기록하고 축적한 시스템. 그건 훔칠 수 없습니다. 살 수도 없습니다. 청문회장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죠. 그리고 저는 2년 전만 해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시작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제임스 밀러입니다. 미국 상무부 반도체 정책국 부국장이었죠. 52년 인생 중 28년을 반도체 정책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2년 전, 저는 미국 정부에서 가장 강경한 이중 견제론자였습니다. 중국도 견제하고 한국도 견제해야 한다. 그게 제 신념이었죠.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오만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반도체와 함께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인텔 초창기 엔지니어였거든요. 어린 시절 저녁 식탁에서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제임스, 반도체는 미국이 만들었어. 미국이 세계를 이끄는 거야. 아버지의 눈빛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실리콘밸리 전성기를 직접 일군 세대의 자부심. 저는 그 자부심을 물려받았죠. 스탠퍼드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MIT에서 반도체 공정으로 석사를 땄습니다. 그리고 상무부에 들어갔죠. 처음엔 말단 분석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누구보다 데이터를 잘 읽었고 누구보다 강경했으니까요. 중국, 10년 안에 우리 코앞까지 쫓아올 겁니다. 제가 2018년에 제출한 보고서 첫 문장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중국 반도체는 우습게 보는 분위기였죠.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중국 정부가 반도체에 쏟아붓는 돈을 보십시오. 연간 50조 원입니다. 이 속도면 5년 안에 삼성을 위협합니다. 보고서는 상부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국 전문가로 불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제 시선은 중국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삼성도 문제입니다. 어느 날 장관회의에서 제가 꺼낸 말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삼성이요? 동맹국 기업인데요. 해리 윌슨 장관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60대 중반의 노련한 관료였죠. 한국전 참전용사의 아들이라 한국의 우호적인 분이었습니다. 장관님, 삼성이 지금 메모리 시장의 42%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너무 큽니다. 미국 기업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삼성은 우리 편이잖나. 지금은요. 하지만 5년 후에도 그럴까요? 10년 후에는. 저는 준비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삼성이 마음만 먹으면 미국 기업들을 고사시킬 수 있습니다. 가격을 낮추고 공급을 조절하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너무 많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자네 생각은 뭔가? 이중 견제입니다. 중국은 확실히 맞고 한국은 적절히 견제해야 합니다. 한 국가에 너무 의존하면 안 됩니다. 해리 장관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죠. 밀러, 자네 유능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보게.
그 나라는 자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특별해. 장관님, 감정으로 정책을 만들 순 없습니다. 제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건방졌는지. 아버지가 한국전에서 싸우셨다고 해서 한국을 봐주시는 건 아니시겠죠?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선을 넘었다는 걸 알았죠?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해리 장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밀러 부국장, 자네는 뛰어난 분석가야. 하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뭡니까? 현장이야. 데이터만 보지 말고 직접 가서 봐. 중국도 가보고 한국도 가보게. 그때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현장, 숫자가 다 말해주는데 뭘 더 봐야 한다는 거지? 하지만 그 조언이 제 인생을 바꿀 줄은 몰랐죠. 며칠 후 기회가 왔습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 상무부 관계자들을 공식 초청한 겁니다. 반도체 굴기의 성과를 보여주겠다면서요. 밀러, 자네가 가게. 해리 장관이 지명했습니다. 중국 전문가 아닌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자신 있었어요. 중국이 뭘 보여주든 제 분석이 맞다는 걸 확인하고 올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때 옆자리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사라 첸이었습니다. 제 동료 분석관이었죠. 화교 2세로 중국어가 유창했습니다. 첸 분석관. 왜? 중국 반도체. 저도 관심이 많거든요. 사라의 눈빛이 묘했습니다. 뭔가 할 말이 더 있는 것 같았죠? 좋아. 같이 가지. 저는 가볍게 수락했습니다. 통역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출장 전날 밤, 사라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밀러 부국장님. 뭔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해봐. 사라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중국이 이번에 보여주려는 거, 저는 잘 될 것 같아요. 뭐, 180조 원이에요. 그 돈이면 뭐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첸, 자네 중국계라서 그런 거야? 그게 아니라. 괜찮아. 하지만 지켜봐.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보여줄 테니까. 사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죠. 그때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중국이 뭘 하든 금방 한계를 보일 거라고. 하지만 동시에 한국도 견제해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없었습니다. 삼성이 너무 크다. 미국 기업들이 살아남으려면 삼성을 적절히 눌러야 한다. 그게 2년 전의 저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멍청했는지 모릅니다.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내리자마자 느껴졌습니다. 뭔가 다르다. 공항 자체가 거대했습니다. 반짝이는 유리 천장, 끝이 보이지 않는 터미널.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공기 자체가 달랐습니다. 밀러 부국장님, 환영합니다. 검은 양복의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뒤에는 수행원이 10명은 좋게 따르고 있었죠. 저는 리밍입니다. 차이나 세미콘 전략 총괄이죠. 장회의 회장님께서 직접 영접하라고 하셨습니다. 리밍의 영어는 완벽했습니다. 옥스퍼드 억양이 섞여 있었죠. 장회의 회장. 네. 반도체 굴기 총책임자이십니다. 오늘 저녁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제 옆에서 사라가 속삭였습니다. 장회이면 중국 반도체 업계에서 황제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황제, 정부 라인을 직접 쥐고 있대요. 180조 프로젝트 예산 집행권이 그 사람 손에 있다고. 흥미로웠습니다. 직접 만나볼 가치가 있었죠. 검은색 벤츠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벤츠 행렬이었죠. 앞뒤로 경호 차량까지. 좀 과한 거 아닙니까? 제가 리밍에게 물었습니다. 리밍이 씩 웃었습니다. 부국장님은 매우 중요한 손님이시니까요. 중국은 손님 대접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베이징 시내가 펼쳐졌죠. 고층 빌딩들이 숲처럼 솟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들어온 건 따로 있었습니다. 도로 곳곳에 내걸린 현수막, 반도체 굴기, 중화민족의 꿈, 자주 혁신, 세계 재패, 삼성을 넘어 세계로. 삼성을 넘어?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흥미로운 슬로건이었죠. 1시간 후, 우리는 베이징 외곽의 거대한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정문에는 황금색 글씨가 새겨져 있었죠. 차이나 세미콘 글로벌 R&D 센터.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축구장 수십 개를 합친 것보다 컸죠. 유리로 된 건물들이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180조 프로젝트의 심장입니다. 리밍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인상적이군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살짝 놀랐죠. 규모만 보면 삼성 평택에 뒤지지 않았으니까요. 저녁이 되자 만찬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베이징 시내 최고급 호텔의 프라이빗 룸이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 장웨이를 만났습니다. 문이 열리자 거구의 남자가 양팔을 벌리며 다가왔습니다. 밀러 부국장, 드디어 뵙는군요. 장웨이였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였죠. 하지만 체격은 40대 운동선수 같았습니다. 목소리는 우렁찼고 악수는 뼈가 으스러질 것 같았어요. 장 회장님, 만나서 영광입니다. 영광은 제가 져야죠. 미국 상무부의 반도체 정책을 좌우하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장웨이가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과찬이라뇨? 밀러 부국장의 2018년 보고서, 저도 읽었습니다. 순간 저는 움찔했습니다. 그 보고서가 중국까지 흘러갔단 말인가? 훌륭한 분석이었어요. 중국 반도체가 5년 안에 삼성을 위협할 거라고 하셨죠? 장웨이가 씩 웃었습니다. 하지만 틀린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뭡니까? 5년이 아니라 2년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자신감이 대단하시군요. 자신감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장웨이가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그러자 벽면이 스크린으로 바뀌었죠. 화면에 숫자들이 떴습니다. 180조 원. 정부 보조금, 지방정부 투자, 국영은행 대출까지 합친 금액입니다. 제 심장이 살짝 빨라졌습니다. 180조 원.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거든요. 이 돈이면 뭘 못하겠습니까? 장웨이가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장비, 샀습니다. 최첨단 소재,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장웨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한국 최고의 엔지니어들 데려왔습니다. 한국 엔지니어요? 삼성과 하이닉스 출신 63명. 핵심 인력만 골라서 영입했죠.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들이 왜 중국에 왔습니까? 왜긴요? 돈이죠. 장웨이가 껄껄 웃었습니다. 연봉 8배, 베이징 최고급 펜트하우스 제공, 자녀 국제학교 학비 전액 지원, 전용 기사와 차량까지. 장웨이가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거절할 한국인은 없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연봉 8배면 삼성 수석 엔지니어 연봉이 3억 정도니까 24억? 인상적이군요. 인상적인 건 시작도 안 했습니다. 장웨이가 스크린을 바꿨습니다. 새로운 영상이 재생됐죠. 거대한 클린룸 내부, 최첨단 장비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들여온 최신 노광기입니다. 대당 5천억 원짜리. 미국 제재 때문에 수입이 안 될 텐데요. 제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장웨이가 피식 웃었습니다. 제재요? 그거야 뭐. 그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우회로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3국을 통하면 되죠. 돈이 있으면 못 살 게 없어요. 저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미국 제재가 이렇게 쉽게 뚫리고 있다니. 부국장님, 솔직히 말씀드리죠. 장웨이가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삼성이 30년 걸린 거, 우리는 18개월이면 됩니다. 18개월요? 예. 내년 이맘때쯤이면 삼성과 같은 수율을 달성할 겁니다. 아니, 넘어설지도 모르죠. 저는 침묵했습니다. 장웨이의 자신감이 허풍인지 진짜인지 판단이 안 섰거든요. 믿기 어려우시죠? 장웨이가 웃었습니다. 내일 공장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눈으로 확인하시면 믿으실 겁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180조 원, 63명의 한국 핵심 인력, 최첨단 장비, 숫자만 보면 불가능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장웨이 말이 사실이라면, 중국이 정말로 18개월 안에 삼성을 따라잡는다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이징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을 더 강하게 견제해야 할지도 모르겠군. 중국이 이 정도라면 삼성이 독점하게 놔둘 순 없어. 지금 생각하면 정말 한심한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웨이가 직접 공장 투어를 안내했습니다. 검은색 벤츠 행렬이 베이징 외곽으로 달렸죠.
1시간쯤 지났을까 거대한 부지가 나타났습니다. 여기가 우리의 메인 팹입니다. 장회의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끝이 안 보였어요. 하얀 건물들이 지평선까지 이어지고 있었죠. 부지 면적이 삼성 평택의 1.5배입니다. 장회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투자금만 50조 원이 들어갔죠. 여기서 일하는 인력이 8만 명입니다. 8만 명. 저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삼성 평택이 4만 명 정도인데 2배였으니까요. 차에서 내리자 방진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에어샤워를 거쳐 클린룸으로 들어갔죠. 장비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최신형 노광기, 식각 장비, 증착 장비, 모든 게 번쩍번쩍 빛나고 있었어요. 전부 올해 들여온 겁니다. 리밍이 설명했습니다. 노광기만 30대, 대당 5천억 원이니까 15조 원어치 노광기만 있단 말이군요. 예, 그리고 여기 리밍이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 동양인 엔지니어들이 모여 있었죠. 이름표를 보니 한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 팀입니다. 장회의가 다가갔습니다. 박 박사, 이리 좀 와보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40대 중반쯤으로 보였죠. 밀러 부국장, 이분이 박종현 박사입니다. 삼성 반도체 연구소에서 15년 근무하신 분이죠. 박종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삼성에서 왜 떠나셨습니까? 직접적인 질문이었죠. 박종현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돈입니까? 그것도 있죠. 하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박종현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여기선 더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더 빨리? 삼성은 신중합니다. 너무 신중해요. 한 공정 바꾸는데 6개월, 1년씩 걸립니다. 여기선 그런 제약이 없으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거든요. 박 박사가 우리의 7나노 공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장회의가 끼어들었습니다. 박 박사 덕분에 공정 개발 속도가 3배는 빨라졌죠. 박종현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죠. 공장 투어가 이어졌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장비도, 시설도, 인력도.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공장 한쪽에 컨테이너 박스들이 쌓여 있었거든요. 무슨 내용물인지 보이지 않았지만 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저건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리밍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아, 저건 폐기 예정인 시험 제품입니다. 시험 제품이요? 초기 공정 테스트 과정에서 나온 거죠.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걸렸죠. 양이 너무 많았거든요. 투어가 끝나고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장회의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죠. 밀러 부국장님, 이제 핵심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18개월 로드맵입니다. 그래프는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 수율은 65%입니다. 6개월 후 80%, 12개월 후 90%, 18개월 후. 장회의가 웃었습니다. 삼성을 넘습니다. 65%라. 나쁘지 않은 숫자였습니다. 삼성이 94% 정도니까 격차가 크긴 하지만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었죠. 한국 엔지니어들 덕분입니다. 장회의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삼성 30년 노하우가 있으니까요. 우리는 그걸 18개월로 압축하는 겁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장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기술은 사람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시스템에 있죠. 장회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삼성이 30년 걸린 건 기술 개발 때문만이 아닙니다. 실패를 축적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문화를 정립하는 데 시간이 걸린 거죠. 그걸 사람 몇 명 데려온다고 복제할 수 있을까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장회의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죠. 밀러 부국장님, 미국인다운 생각이시군요. 네, 시스템, 문화, 그런 추상적인 것들. 서양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죠.
장웨이가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중요한 건 딱 세 가지입니다. 돈, 사람, 장비.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못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부국장님, 장웨이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중국이 고속철도를 까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아십니까? 10년입니다. 일본이 50년 걸린 걸 우리는 10년에 해냈죠. 반도체는 고속철도와 다릅니다. 원리는 같습니다. 돈과 사람을 집중하면 시간은 단축됩니다. 장웨이가 확신에 찬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18개월 후에 다시 오십시오. 그때 삼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반은 설득당한 상태였거든요. 180조 원, 63명의 핵심 인력, 최첨단 장비, 그리고 장웨이의 저 무시무시한 자신감. 어쩌면 진짜 될지도 모른다.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보고서를 썼습니다. 제목, 중국 반도체 굴기 현장 실사보고. 결론 부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예상보다 진전되어 있음. 180조 원 투자와 한국 핵심 인력 영입으로 18개월 내 삼성 수준 도달 가능성 있음. 미국의 이중견제 정책 대 중국 제재 강화 대한국 기술 통제이 필요함. 그 보고서가 상부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주 후 저는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추가 기술 규제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죠. 저는 신이 났습니다. 드디어 제 정책이 실현되는구나. 중국을 견제하면서 한국도 적절히 누른다. 미국 반도체 산업을 살리는 길이다. 그때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1년 후 저는 중국 그 공장에 다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른 현실을 목격하게 되죠. 수율 3.2%, 180조 원이 태워진 현장, 그리고 57명의 한국 엔지니어가 전원 복귀했다는 충격적인 소식. 그때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장웨이가 틀렸던 게 아니라 제가 틀렸다는 걸. 한국을 견제하려던 제 정책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바빴죠.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추가 규제를 검토하고 중국 제재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장웨이가 보낸 분기별 보고서가 쌓여 있었어요. 수율 72% 달성, 신규 라인 가동 성공, 목표 일정 순조롭게 진행 중. 숫자들은 완벽했습니다. 그래프는 계속 우상향이었죠.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화려한데 시장에서 중국산 첨단 반도체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차이나 세미콘 제품이 어디 납품되고 있지? 어느 날 사라에게 물었습니다. 그게 아직 양산 단계가 아니라서요. 시험 생산 중이라고 합니다. 1년이 지났는데 아직 시험 생산이라고? 중국 측 설명으로는 품질 안정화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때 해리 장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밀러, 중국에 다시 다녀와야겠네. 무슨 일이십니까? 백악관에서 중국 반도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어. 보고서만으로는 부족하다더군. 알겠습니다. 저는 다시 베이징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도 사라가 동행했죠. 하지만 이번 방문은 처음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항에 내리자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1년 전에는 벤츠 행렬이 마중 나왔었죠. 이번에는 검은 세단 한 대뿐이었습니다. 밀러 부국장님, 환영합니다. 리밍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어두웠어요. 장 회장님은요? 회장님께서는 일정이 있으셔서요. 공장에서 뵙겠다고 하셨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과 같은 도로, 같은 풍경.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죠. 도로변의 현수막들, 삼성을 넘어라는 문구가 사라지고 자력갱생이라는 글자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자력갱생?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정문은 1년 전과 같았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경비가 삼엄해졌습니다. 신분 확인만 3번을 거쳤죠. 그리고 클린룸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1년 전에는 번쩍번쩍 빛나던 장비들. 지금은 절반이 덮개로 덮여 있었습니다. 저건 왜 안 돌아가고 있죠? 제가 물었습니다. 리밍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비 중입니다. 정비요? 저 많은 장비가 전부? 대답이 없었습니다. 클린룸 한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엔지니어들이 모여 뭔가를 논의하고 있었죠.
저는 슬쩍 다가갔습니다. 또 떨어졌어. 이번엔 몇이야? 2.8%. 2.8%. 지난주보다 더 떨어진 거잖아. 위에서 뭐라고 해? 그냥 다시 해보래. 원인 분석 같은 건 없어.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2.8%? 수율이 2.8%라고? 보고서에는 72%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때 장외이가 나타났습니다. 1년 전에 그 호탕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얼굴이 수척해져 있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밀러 부국장, 오셨군요. 악수를 청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장 회장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죠.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수율이 얼마입니까? 진짜로요. 장회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방금 엔지니어들이 2.8%라고 하더군요. 보고서에는 72%라고 되어 있는데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회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의실로 가시죠.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장회의가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1년 전에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는데 3.2%입니다. 네, 공식 수율이 3.2%입니다. 오늘 아침 기준으로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72%가 아니라 3.2%라고요? 보고서는 잠재 수율로 작성된 겁니다. 잠재 수율이요? 불량 데이터를 제외하고 최적 조건에서 달성 가능한 이론적 수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이란 말씀이시군요. 장회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계산입니다. 장 회장님, 저는 테이블을 짚었습니다. 저한테 그런 말씀이 통할 것 같습니까? 3.2%면 생산한 웨이퍼의 96.8%가 쓰레기란 얘기입니다. 장회의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렇습니다. 180조 원을 투자해서 96.8%가 쓰레기라고요? 삼성 수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96.7%입니다. 당신들이 버리는 비율이 삼성이 살리는 비율이에요. 장회의가 담배를 깊이 빨아들였습니다. 연기가 천장으로 피어올랐죠. 처음엔 잘 됐습니다. 그가 말을 꺼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오고 나서 수율이 급격히 올랐어요. 3개월 만에 45%를 찍었죠. 그런데요? 거기서 멈췄습니다. 장회의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45%에서 50%로 올리는데 6개월이 걸렸습니다. 50%에서 55%는 더 오래 걸렸죠. 그리고요? 55%에서 역진하기 시작했습니다. 40%, 30%, 20%. 지금은 3%대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요? 뭐가 문제입니까? 장비는 최신형이고 사람도 있고 돈도 있지 않습니까? 장회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도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엔지니어들에게 물었죠. 뭐라고 하던가요? 장회의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시스템이 없다고 하더군요. 시스템. 그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저도 처음엔 이해 못했습니다. 장비도 있고 사람도 있는데 무슨 시스템이 없다는 건지. 장회의가 담배를 재떨이에 눌러 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밀러 부국장. 네, 그들이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떠났다고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처음엔 한두 명이었어요. 가족 문제가 있다, 건강이 안 좋다, 그런 핑계를 대고 떠났죠. 장회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염병처럼 번졌습니다. 63명 중 57명이 돌아갔어요. 57명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90%가 돌아갔다고요? 네. 연봉 8배를 줬는데, 펜트하우스를 줬는데, 자녀 학비를 줬는데, 장회의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다 소용없었습니다. 왜요? 왜 돌아간 겁니까? 장회의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걸 저한테 물으시면 안 됩니다. 네, 그들한테 직접 물어보십시오. 왜 돌아갔는지. 장회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명, 연락처를 드리겠습니다. 박성준이라고 삼성 복귀한 엔지니어입니다. 박성준이요? 여기서 제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떠나던 날,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장회의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회장님, 여기서는 기술이 죽습니다. 저도 같이 죽기 전에 떠나야 합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대한 공장, 최첨단 장비, 180조 원의 투자. 하지만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건 96.8%의 쓰레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떠났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박성준을 만나야 한다. 그가 말한 시스템이 뭔지 직접 들어야 한다. 박성준을 만난 건 미국에서였습니다. 워싱턴에서 열린 반도체 학회, 한국 삼성전자에서 발표자로 참석한 그를 찾아갔죠. 박성준 박사님이시죠? 점심시간, 그가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다가갔습니다. 네, 그런데요? 40대 중반의 남자. 1년 전 중국 공장에서 봤던 박종현과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박종현은 아직 중국에 남아있는 6명 중 한 명이었죠. 저는 제임스 밀러입니다. 미국 상무부 반도체 정책국 부국장이에요. 박성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상무부요? 장회의 회장에게서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박성준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죠. 여기서는 좀. 근처에 조용한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로 가시죠. 카페 구석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장 회장이 제 연락처를 줬다고요? 박성준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양반도 참. 마지막까지 저한테 미련이 있었나 보네요. 박 박사님,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왜 돌아오셨습니까? 연봉 8배였잖아요. 박성준이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국장님, 혹시 반도체 공정 아세요? 개략적으로는 압니다. 그럼 한 가지 물어볼게요. 웨이퍼 하나에 결함이 생겼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글쎄요. 장비 문제, 소재 문제? 정답은 모른다입니다. 네. 원인은 수백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온도가 0.1도 틀어졌을 수도 있고, 습도가 미세하게 달랐을 수도 있고, 가스 순도가 조금 낮았을 수도 있죠. 아니면 어제 청소한 직원이 실수로 먼지를 한 알 떨어뜨렸을 수도 있어요. 박성준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반도체는 그런 겁니다. 나노 단위의 세계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오차가 전부를 망치죠. 그게 중국에서 수율이 안 나오는 이유입니까? 아니요. 그건 반도체 산업 전체의 특성이에요. 삼성도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은 96%가 넘잖아요. 맞습니다.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록입니다. 기록이요? 박성준이 테이블 위에 손가락으로 뭔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에서는 웨이퍼 하나에 결함이 생기면 그 결함의 원인을 끝까지 추적합니다. 어느 공정에서 생겼는지, 어느 장비에서 생겼는지, 어느 시점에 생겼는지. 중국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죠. 하지만 다릅니다. 박성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삼성에서는 원인을 찾으면 그걸 기록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죠.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그리고 그 기록이 30년 동안 쌓여 있습니다. 30년치 실패 기록이요? 네. 30년 동안 발생한 모든 결함, 모든 실패, 모든 시행착오가 데이터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문제가 생기면 그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합니다. 박성준이 손가락으로 검색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아, 이 결함은 2015년에도 발생했네. 그때 원인이 뭐였지? 아, 가스순도 문제였구나. 그때 어떻게 해결했지?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네요. 정확합니다. 박성준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게 시스템이에요. 30년 동안 실패를 기록하고, 축적하고, 공유한 시스템. 그게 삼성의 진짜 경쟁력입니다. 중국에는 그게 없다? 없죠. 당연히요. 그들은 5년 전에 시작했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가 되기 시작했죠. 하지만 박 박사님 같은 분들이 가셨잖아요. 삼성에서 15년 경력이시면 그 데이터베이스를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박성준이 피식 웃었습니다. 부국장님, 저 혼자 기억하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제가 경험한 결함이 몇 개나 될까요? 1000개, 10,000개.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삼성 데이터베이스에는 수백만 개가 있습니다. 수백만요? 30년 동안 전 세계 20개 팹에서 수만 명의 엔지니어가 기록한 데이터예요. 저 혼자 머리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박성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실패를 기록하려면 실패를 인정해야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전혀 당연하지 않아요. 박성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중국에서는 실패를 보고하면 문책당합니다. 네. 수율이 떨어지면 담당자가 책임을 집니다. 결함이 발생하면 누군가 처벌받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실패를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록이 안 되죠. 실패를 숨기니까요. 박성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처음 3개월은 괜찮았어요. 저희가 가진 지식으로 수율을 빠르게 올렸죠. 45%까지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서부터 막혔어요. 새로운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했죠. 삼성에서 본 적 없는 결함들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연히 원인을 분석하려고 했죠. 실패를 기록하고 데이터를 쌓으려고 했어요. 박성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요? 실패 보고서는 필요 없다. 성공한 결과만 올려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장외의 회장이 그랬습니다. 실패는 부끄러운 것이다. 기록할 필요 없다. 그냥 고쳐서 성공하면 된다. 그러면 같은 실패가 반복되죠. 당연히요. 박성준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희가 해결한 문제가 한 달 뒤에 또 터졌어요. 왜? 기록을 안 했으니까. 다른 팀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한 거죠. 그래서 수율이 역진한 거군요. 네. 45%에서 올라가야 하는데 오히려 내려갔습니다. 같은 실패가 계속 반복되니까요. 박성준이 커피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6개월 버텼어요. 계속 건의했습니다. 실패를 기록해야 합니다. 그래야 발전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안 들었어요. 그래서 떠나신 거군요. 네. 거기 더 있으면 제가 죽을 것 같았어요. 죽는다뇨? 박성준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엔지니어로서요. 기술자로서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삼성에서 15년 동안 쌓은 게 있어요. 실패를 분석하는 눈, 원인을 추적하는 감각, 데이터를 읽는 능력. 그게 저희 전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그걸 쓸 수가 없었어요. 실패를 보고하면 처벌받으니까. 원인을 분석하면 시간 낭비라고 하니까. 데이터를 쌓으면 필요 없다고 하니까. 박성준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갔어요. 솔직히요. 연봉 8배면 누가 안 흔들리겠어요?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게 있었어요. 기술자로서의 자존심. 30년 후에도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거기 있으면 그게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박성준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부국장님, 63명 중 57명이 돌아왔어요. 90%입니다. 네. 그 사람들이 전부 저처럼 생각한 거예요. 돈보다 기술이 중요하다. 여기 있으면 기술자로서 죽는다. 박성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장외의 회장이 틀린 게 아니에요. 돈으로 사람은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시스템은 못 사요. 30년은 못 사요. 그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뭡니까? 저 같은 사람이 또 중국에 가면 삼성에서 다시는 안 받아줘요. 블랙리스트에 올라요. 블랙리스트요? 한 번 배신하면 영영 돌아오지 못해요. 그래서 57명이 목숨 걸고 돌아온 거예요. 늦으면 영영 못 돌아오니까. 박성준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6명은 늦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어디로도 못 가요. 중국에서도 인정 못 받고 한국에서도 받아주지 않고. 그게 배신의 대가입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스템, 30년, 실패의 기록, 그리고 57명의 귀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한국을 견제하려고 했다. 삼성이 너무 크니까 적절히 눌러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누르려던 건 뭐였지? 30년 동안 실패를 기록해온 시스템, 57명의 엔지니어가 목숨 걸고 돌아간 곳? 뭔가 잘못됐다. 내가 뭔가 크게 잘못 보고 있었다. 중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더 많은 자료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CIA 정보 보고서, NSA 통신 감청 기록, 탈북자 출신 중국 전문가 인터뷰, 그리고 충격적인 녹취록을 하나 입수했습니다. 장웨이가 한국 엔지니어들의 이탈 소식을 듣고 격노하는 장면이었죠. 뭐라고?
또 3명이 떠났다고? 녹취록 속 장웨이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예, 회장님. 어젯밤 비행기로. 이유가 뭐야? 가족 문제라고. 가족 문제. 개소리하지 마. 연봉 8배 줬어. 펜트하우스 줬어. 뭐가 부족해서 떠나는 거야? 쾅.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녹취록에 담겨 있었습니다. 당장 더 데려와. 연봉 10배 줘. 회장님, 지금 한국에서 오겠다는 사람이 없어. 왜 없어? 돈이 있잖아. 삼성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블랙리스트? 네. 중국에 간 엔지니어는 영영 복귀가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새로 오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장웨이의 낮은 목소리. 그럼 일본인은 어때? 일본이요? 일본 반도체도 우리보다 앞서잖아. 도시바, 소니, 르네사스. 거기서 데려오면 되지 않아? 알아보겠습니다. 녹취록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하지만 후속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장웨이는 정말로 일본 엔지니어를 영입했더군요. 도시바 출신 15명, 르네사스 출신 8명, 총 23명. 조건은 한국인보다 더 좋았습니다. 연봉 10배, 도쿄 수준의 주거 환경, 자녀 국제학교.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3개월 만에 전원 복귀. 일본 엔지니어들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시스템이 없다. 실패를 기록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기술이 발전하지 않는다. 장웨이는 미쳐 날뛰었습니다. 한국인도 안 되고 일본인도 안 돼. 그럼 대만인은 어때? TSMC 출신. 대만도 시도했습니다. 결과는 마찬가지였죠. TSMC 출신 7명이 왔다가 2개월 만에 전원 복귀. 저는 이 기록들을 읽으면서 소름이 끼쳤습니다. 한국, 일본, 대만. 세계 반도체 3강국의 엔지니어들이 전부 같은 말을 한 겁니다. 시스템이 없다. 그건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한국, 일본, 대만만의 강점이었죠. 그들은 수십 년 동안 실패를 기록해왔습니다. 그 기록이 시스템이 되고 문화가 되고 DNA가 됐죠. 그건 돈으로 살 수 없었습니다. 사람을 데려온다고 옮겨지지도 않았고요.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중국 반도체 굴기의 실패 원인 기술 부족이 아님. 시스템 부재. 실패를 기록하고 공유하는 조직 문화의 결여.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삼성의 경쟁력 30년간 축적된 실패 데이터베이스. 이는 금전으로 환산 불가능한 무형 자산. 보고서를 쓰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1년 전에 뭘 했지? 한국을 견제해야 한다고 보고서를 썼다. 삼성이 너무 크니까 적절히 눌러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 보니 삼성이 가진 건 크기가 아니었다. 30년이었다. 그 30년을 어떻게 견제한단 말인가? 뭔가 크게 잘못됐다. 나는 처음부터 방향이 틀렸다. 한 달 후,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한미 반도체 협력 실무 협의였지만 진짜 목적은 달랐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삼성이 뭐가 다른지, 중국과 뭐가 다른지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느껴졌습니다. 1년 전 베이징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화려한 영접도 없었고 벤츠 행렬도 없었습니다. 삼성에서 나온 검은색 제네시스 한 대, 담당자 2명, 밀러 부국장님 환영합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이준혁 상무입니다. 40대 초반의 남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바로 공장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호텔에서 쉬셨다가 바로 가시죠. 알겠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풍경, 깔끔하게 정돈된 도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건물들. 1시간쯤 지났을까 거대한 단지가 나타났습니다. 평택 캠퍼스입니다. 이준혁 상무가 말했습니다. 규모는 중국 공장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아니, 조금 작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중국은 화려했습니다. 금박 현수막, 슬로건, 선전물. 여기는 조용했습니다. 아무런 장식도 없었죠. 그냥 하얀 건물들이 줄지어 있을 뿐. 좀 심심해 보이시죠? 이준혁 상무가 웃었습니다. 저희는 보여주는 것보다 만드는 것에 집중합니다. 클린룸에 들어갔습니다. 중국과 같은 방진복, 같은 에어샤워. 하지만 안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장비들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소음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말없이 움직이고 있었죠. 그리고 벽면 가득 모니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건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이준혁 상무가 설명했습니다. 공장 안에 센서가 12,000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온도, 습도, 기압, 진동, 가스 농도, 모든 걸 실시간으로 측정하죠. 12,000개요? 네. 그리고 이 데이터가 전부 기록됩니다. 저는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숫자들이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래프가 그려지고 알람이 깜빡이고 저기 빨간불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즉시 해당 구역 담당자에게 알림이 갑니다. 그리고 30분 이내에 원인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0분이요? 네. 늦으면 상위 보고가 올라가고 전체 라인 점검이 시작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질문했습니다. 실패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준혁 상무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기록합니다. 기록만요? 책임은요? 책임은 나중 문제입니다. 우선 기록부터 합니다. 그가 저를 모니터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이게 저희 실패 데이터베이스입니다. 화면에 검색창이 떴습니다. 아무 결함 코드나 입력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아무 숫자나 입력했습니다. 순간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결함 코드 E-7742점. 2019년 3월 15일 최초 발생. 원인 시각 공정 온도 편차 0.3도. 해결 방법 피터 교체 주기 단축. 이후 재발 횟수 0회. 이게 30년치입니다. 이준혁 상무가 말했습니다. 1995년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모든 결함, 모든 실패, 모든 시행착오가 여기 저장되어 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470만 건입니다. 470만요? 네. 그리고 매일 수백 건씩 추가되고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470만 건의 실패, 470만 번의 시행착오, 470만 개의 교훈. 그게 전부 여기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이런 거 보셨습니까? 이준혁 상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이준혁 상무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30년 동안 쌓아온 게 이겁니다. 장비도 사고 사람도 데려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못 가져가죠. 저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수율이 얼마입니까? 96.7%입니다. 중국이 3.2%인데 차이가 그렇습니다. 이준혁 상무가 웃었습니다. 저희가 만든 100개 중 97개가 제품이 되고 그들이 만든 100개 중 3개만 제품이 됩니다. 그 차이가 30년입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470만 건의 실패, 96.7%의 수율. 이게 삼성이었습니다. 이게 내가 견제하려던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워싱턴으로 돌아온 후 저는 보고서를 다시 썼습니다. 하지만 그걸 제출하기도 전에 긴급 호출이 왔습니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회의실에 들어서니 군복을 입은 장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밀러 부국장 오셨군요. 윌리엄스 장군이 손짓했습니다. 앉으시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반도체 문제요. 윌리엄스 장군이 파일을 꺼냈습니다. 부국장이 반도체 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니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말씀하십시오. 장군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F-35 전투기 알고 계시죠? 물론입니다. 세계 최강 스텔스 전투기요. 그 F-35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정확히는 600개 이상입니다. 장군이 손가락을 세웠습니다. 레이더 처리 칩, 통신 칩, 항법 칩, 무장 제어 칩, 엔진 제어 칩. 전투기가 날려면 이 칩들이 전부 완벽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장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이 칩들 중 상당수가 삼성에서 만듭니다.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삼성이요? 정확히 말하면 삼성 파운드리에서 생산합니다. 미국 국방부가 설계하고 삼성이 찍어내는 거죠. 그게 왜 문제입니까? 장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F35 핵심 칩의 삼성 의존도가 87%입니다. 87%요? 네. 10개 중 9개가 삼성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인텔은요? 미국 기업들은요? 인텔은 10나노 이하 파운드리가 없습니다. 미국 내 생산 가능한 업체가 없어요. 그러면 맞습니다. 장군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삼성이 없으면 F35가 날지 못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부국장. 장군이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 반도체 견제 정책, 그거 알고 계시오? 예? 상무부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추가, 기술 규제를 검토 중이라고 들었소. 저는 움찔했습니다. 그게, 만약 그 정책이 실행되면, 장군이 파일을 덮었습니다. 삼성이 F35 칩 생산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아예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면 미국 공군이 날지 못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군이 일어섰습니다. 밀러 부국장, 난 정치를 모르오. 상무부 일에 간섭할 생각도 없소. 그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명심하시오. 뭡니까? 중국을 견제하는 건 이해하오. 하지만 한국을 적으로 돌리는 건. 장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미국 국방에 대한 배신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87%, F35가 날지 못한다.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는 뭘 하고 있었던 거지? 중국을 견제하면서 한국도 견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삼성이 너무 크니까 미국 기업들이 살아남으려면 삼성을 눌러야 한다고. 하지만 삼성을 누르면 F35가 날지 못한다. 미국 공군이 작동하지 않는다. 내가 추진하던 정책이 미국을 약하게 만드는 거였다. 한국을 견제하려다가 미국을 망치는 거였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 멀리서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저 비행기 안에도 반도체가 있겠지. 그 반도체 중 일부는 삼성이 만들었겠지. 삼성이 없으면 우리는 하늘도 날지 못한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틀렸다. 그 순간 전화가 울렸습니다. 해리 장관이었습니다. 밀러, 내일 내 사무실로 오게. 무슨 일이십니까? 자네 보고서 다시 써야 할 것 같아. 예? 한국 견제 정책. 그거 백지화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님.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물어가는 노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1년 동안 뭘 했던 거지? 중국의 위협을 경고했다. 그건 맞았다. 하지만 한국을 견제하려 했다. 그건 틀렸다. 한국은 견제할 대상이 아니었다. 지켜야 할 동맹이었다. 그걸 깨닫는데 1년이 걸렸다. 180조 원이 태워지는 걸 보고 나서야, 57명이 목숨 걸고 돌아가는 걸 보고 나서야, F35가 날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나서야,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바로 잡아야 한다.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제대로 된 보고서를 써야 한다. 한국은 견제 대상이 아니다. 한국은 지켜야 할 동맹이다. 그게 진실이다. 상원 청문회가 열리던 날, 워싱턴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잠을 거의 못 잤죠. 밤새 증언 내용을 검토했거든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양복 매무새를 다듬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이다. 오늘 모든 걸 바로잡는다. 청문회장에 도착하니 이미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밀러 부국장, 오늘 어떤 증언을 하실 겁니까? 중국 반도체 굴기 실패 원인이 뭡니까? 저는 묵묵히 걸었습니다. 회의장 문이 열렸습니다. 반원형 좌석에 상원의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방청석은 기자들로 가득 찼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제임스 밀러 상무부 반도체 정책국 부국장, 증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선서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맥케인 의장이 마이크를 당겼습니다. 밀러 부국장,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의장님.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 프로젝트 180조 원을 투자하고도 수율 3.2%에 그쳤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의장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80조 원이면 미국 국방 예산의 4분의 1이 넘는 금액입니다. 그 돈을 투자하고 3.2%라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의장님, 그 이유를 설명하려면 먼저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저는 1년 전에 중국 반도체 굴기가 성공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180조 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장비를 사고 한국 최고의 엔지니어 63명을 영입했으니까요.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네,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처음 3개월간 수율이 45%까지 올랐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의 노하우 덕분이었죠. 그런데요? 거기서 멈췄습니다. 아니, 오히려 역진했습니다. 45%에서 30%로, 30%에서 15%로, 지금은 3.2%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이요? 네. 반도체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실패를 기록하는 시스템입니다. 저는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웨이퍼 하나에 결함이 생기면 원인이 수백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온도, 습도, 가스 농도, 장비 상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차이가 결과를 완전히 바꾸죠. 그래서요? 삼성은 30년 동안 모든 실패를 기록했습니다. 470만 건의 결함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죠. 새로운 문제가 생기면 그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합니다.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중국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들은 5년 전에 시작했으니까요. 5년치 데이터로는 30년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 엔지니어들을 데려갔지 않습니까? 그게 핵심입니다. 의장님, 저는 자료를 바꿨습니다. 63명의 한국 엔지니어가 중국에 갔습니다. 연봉 8배, 베이징 펜트하우스, 자녀 국제학교까지 최고의 대우였죠. 결과는요? 57명이 돌아왔습니다. 90%입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왜 돌아왔습니까? 제가 직접 그들 중 한 명을 인터뷰했습니다. 저는 박성준의 증언을 인용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실패를 보고하면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실패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같은 실수가 계속 반복되죠. 청문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삼성에서는 실패가 자산입니다. 기록하고, 분석하고, 공유합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실패가 범죄입니다. 숨기고, 덮고, 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차이가 96.7%와 3.2%의 차이입니다. 470만 건과 0건의 차이입니다. 30년과 5년의 차이입니다. 맥케인 의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국장의 말씀은 돈으로는 시스템을 살 수 없다는 겁니까? 정확합니다. 의장님.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180조 원으로 장비는 살 수 있습니다. 사람도 데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년을 살 수는 없습니다. 맥케인 의장이 다음 질문을 했습니다. 밀러 부국장, 그럼 이제 한국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저는 긴장했습니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1년 전에 부국장이 작성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의장이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중국 견제와 함께 한국도 적절히 견제해야 한다. 삼성이 너무 커지면 미국의 위협이 된다. 이렇게 쓰셨더군요. 청문회장이 웅성거렸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제가 틀렸습니다.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1년 전에 저는 삼성이 너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살아남으려면 삼성을 눌러야 한다고 믿었죠.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뭐가 틀렸습니까? 삼성은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의장을 바라봤습니다. 삼성은 미국의 생명줄이었습니다. 청문회장이 술렁였습니다. F-35 전투기. 미국이 자랑하는 세계 최강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그 F-35에 들어가는 핵심 반도체 칩의 87%가 삼성에서 생산됩니다. 87%요? 네. 10개 중 9개입니다. 삼성이 없으면 F-35가 날지 못합니다. 미국 공군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청문회장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삼성을 견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미국 국방을 견제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의장님, 한국은 견제 대상이 아닙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한국은 지켜야 할 동맹입니다. 저는 마이크를 당겼습니다. 중국은 180조 원을 태웠습니다. 163조 원이 증발했죠. 그들은 돈으로 시간을 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됩니다. 한국을 견제하는 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저는 똑바로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1년 전에 틀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뭘 아십니까? 시스템은 훔칠 수 없습니다. 30년은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맹은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한국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청문회장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방청석에서 시작된 박수가 의원석으로 번졌습니다. 맥케인 의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밀러 부국장, 용기 있는 증언 감사합니다. 청문회가 끝났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다음 날, 전 세계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중국 반도체 굴기 180조 투자, 수율 3.2%로 참패. 미국 상무부 관료, 의회에서 삼성 없으면 F-35 못 날아. 삼성에 덤볐던 중국, 163조 원 날리고 100기. 블룸버그, 로이터, 뉴욕타임스. 모든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중국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장외의 회장, 반도체 굴기 총책임자에서 해임. 저는 뉴스를 보면서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장외의, 1년 전 자신만만하게 웃으며 18개월이면 삼성 끝장이라고 했던 그 남자. 화면 속 장외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수척한 얼굴, 충혈된 눈, 떨리는 목소리. 장외의는 180조 원의 국가 자금을 투입하고도 수율 3.2%에 그치는 등 심각한 성과 부진을 초래했다. 당적 박탈 및 공직 추방 조치를 내린다. 당적 박탈. 중국에서 그건 정치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중국의 180조 원, 삼성 앞에서 무릎 꿇다. 중국은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반도체는 그런 분야가 아니었다. 니케이 아시아, 한국 반도체, 중국 180조 원을 이기다. 삼성전자가 보유한 30년간의 실패 데이터베이스는 금전으로 환산 불가능한 무형 자산이다. 저는 그 기사들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장외인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돈과 사람이 있으면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시간만은 살 수 없었습니다. 30년의 실패, 30년의 기록, 30년의 축적, 그건 어떤 돈으로도, 어떤 사람으로도 대체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해리 장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밀러, 청문회 잘했네. 감사합니다, 장관님. 내가 1년 전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나? 현장을 보라고 하셨죠. 그래, 이제야 본 거군. 장관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한국전에서 싸웠어. 그때 말씀하셨지. 한국 사람들은 다르다고.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가 지금 세계 반도체 1위가 됐어. 180조 원 쏟아부은 중국을 이겼고 장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게 30년의 힘이야. 포기하지 않고 기록하고 축적한 30년. 돈으로 못 사는 거지.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장관님,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이제 알잖아. 네, 이제 압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한국 반도체 견제 정책은 완전히 백지화됐습니다. 대신 한미 반도체 동맹 강화법이 의회를 통과했죠. 어느 날,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삼성 평택 캠퍼스 근처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빛 아래 거대한 공장 단지가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유리 건물들, 24시간 돌아가는 생산 라인, 그리고 그 안에 있는 470만 건의 실패 기록.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30년이구나.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세계 1위가 된 나라. 그들의 비결은 단순했습니다. 실패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기록했습니다. 배웠습니다. 다시 도전했습니다. 그걸 30년 동안 반복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부를 할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못했습니다. 180조 원이 있어도 못했습니다. 왜?
실패를 부끄러워했으니까. 숨기고, 덮고, 잊으려 했으니까.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칩을 꺼냈습니다. 박성준이 마지막에 건네준 것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삼성에서 마지막으로 만든 칩이에요. 이거 하나에 실패 기록 470만 건이 녹아있죠. 손톱만 한 크기. 하지만 그 안에 30년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칩을 쥐고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시스템은 훔칠 수 없다. 중얼거렸습니다. 30년은 살 수 없다. 장외이가 배운 교훈. 저도 배운 교훈.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없습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성공하려면 실패를 기록해야 합니다. 기록하려면 실패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 용기를 30년 동안 유지하는 것. 그게 삼성이 한 일이었습니다. 그게 한국이 한 일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공장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24시간 돌아가는 불빛. 30년 동안 꺼지지 않은 불빛.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1년 전에 한국을 견제하려 했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한국은 견제할 대상이 아니다. 배워야 할 대상이다. 존경해야 할 대상이다. 지켜야 할 동맹이다. 시스템은 훔칠 수 없다. 30년은 살 수 없다. 하지만 동맹은 지킬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지킬 것이다. 끝까지. 지금까지 미국 상무부 관료가 직접 목격한 180조 원의 몰락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30년간 묵묵히 쌓아온 실패의 기록들. 그게 세계 1위의 비결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자랑스러우셨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세요. 대한민국의 저력을 세계에 알려주세요. 시스템은 훔칠 수 없고 30년은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부심은 나눌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